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정호입니다. 말처럼 다사다난하고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 많았던 2024년도 이제 저물어갑니다. 마지막 날인 오늘도 우리 국민들이 지금까지 겪지 못했던 처음 있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법원이 현직 대통령에 대해 내란 수괴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한 겁니다. 탄핵 심판 중이고 수사기관의 조사가 이어지고는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관저에서 강제적 조치를 당하는 상황까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비상계엄으로 촉발된 사태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가늠하기가 힘듭니다. 최악의 상황만은 피해야 할 텐데요. 양측의 움직임을 보면 쉽지 않을 듯도 합니다. 2024년 마지막 날 첫 소식, 김도영 기자가 체포영장 발부 내용부터 알려드립니다. 오늘 오전 9시 20분쯤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습니다.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온 건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앞서 공수처가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서울 서부지법에 체포수색영장을 청구한 지 33시간 만입니다. 법원은 윤 대통령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며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담화에서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저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공수처의 3번에 걸친 소환 통보에도 응하지 않았고 소환 통지서도 수령 거부했습니다. 공수처는 법원이 체포영장에 대표 제목으로 내란 수괴 혐의를 적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의 직접 수사 대상 범죄에 내란죄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수사권 논란이 제기됐지만 공수처는 법원이 체포영장을 내준 건 수사권에 대한 판단도 함께 내린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김도영입니다. 공수처는 경찰과 체포영장 집행 시기를 협의 중입니다. 집행기한은 다음 달 6일까지인데요. 어떤 방식으로 언제 체포해 어디서 조사할지 정해진 건 없어 보입니다. 다만 영장을 집행하겠다는 뜻은 분명히 밝혔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지켜볼 일입니다. 성민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발부한 영장은 체포와 수색 두 가지입니다. 공조수사본부를 구성하고 있는 공수처와 경찰은 윤 대통령 관저를 수색해 체포영장을 집행하게 됩니다. 법원은 체포영장 유효기간을 다음 달 6일까지로 지정했습니다. 공수처는 집행 시기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경호처가 막아설 거란 우려 때문입니다. 경호처는 군사상 비밀 등의 이유로 관저에 대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을 거부해 왔습니다. 공수처는 원칙대로 공무집행 방해를 적용하겠다며 영장 집행 전 이 같은 내용을 경고하는 공문을 보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에 대해서는 공무상 비밀 등을 이유로 영장의 집행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체포가 되면 윤 대통령은 경호 차량 편으로 공수처 청사로 이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48시간 동안 윤 대통령은 공수처 내 별도 조사실에서 조사를 받고 가까운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에 구금될 전망입니다. 현직 대통령 체포에 나서기보단 추가 소환을 조율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지만 공수처는 발부받은 영장은 집행이 원칙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한남동 대통령 관저 주변 상당히 혼잡스러웠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정현 기자, 관저 앞 상황 전해주시죠. 네,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오늘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은 경계가 더 삼엄해졌습니다. 경찰은 평소 대기조로 편성된 인력까지 투입해 경비를 강화했습니다. 체포영장 발부 소식이 알려진 오전부터 이곳에는 평소보다 더 많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몰렸습니다. 일부 참가자들은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발부한 공수처와 법원에 대한 불만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오전 한때 경찰 기동대 버스를 지지자들이 막아서면서 대치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만 뒤로 물러나서 차 빼겠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이 경찰 펜스를 밀며 전진하고 질서 유지선을 지키던 경찰을 밀쳐 물리적 충돌도 있었습니다. 네, 탄핵 찬성 집회도 가까운 곳에서 있었죠. 충돌은 없었습니까?
네,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지지 집회와 반대 집회가 동시에 열렸습니다. 탄핵 찬반 집회 참가자들 간에 물리적 충돌이 일려고 하자 경찰이 양측을 떼어냈습니다. 찬반 집회가 가열되자 경찰은 질서 유지선을 옮겨 두 집회의 간격을 벌렸습니다. 민주노총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 달 3일까지 체포영장이 집행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을 관저에서 끌어내겠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사태가 자칫 일반 시민들 간 충돌로 이어지지 않을까 긴장되는 분위기가 하루 종일 이어졌습니다. 대통령 관저 앞에서 TV조선 변정현입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부터 불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 확고한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이재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체포영장 발부 소식에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가 곧바로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의 영장 청구 자체가 불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영장을 청구한 것부터 무효란 겁니다. 이런 불법적인 또 영장 청구가 발부된다는 것이 이 법치주의에 맞는지, 이런 불법적인 영장 청구는 불법 무효라는 입장입니다. 또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적법한 권한 행사라며 영장에 적시된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도 밝혀서 자칫 경호처와 수사기관 간 물리적 충돌까지 우려됩니다. 이 때문에 여당 내에서도 일부 윤 대통령 자진 출석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자진 출석을 하는 방향으로 좀 정리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대단한 지금 큰 국격 추락을 가져오는 거거든요. 윤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에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여부를 확인하는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고 영장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하겠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이재중입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곳 서울 서부지방법원입니다. 공수처는 그동안 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해 왔는데 왜 서부지법인지 의아하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영장 발부를 할 것 같은 판사를 찾은 영장 쇼핑이라고 지적했고요. 반면 공조부는 대통령 관저가 있는 용산구를 관할하는 법원에 청구한 것뿐이라고 했습니다. 사실이 어떨지요? 지선호 기자입니다. 2021년 공수처 설립 이래 구속영장 청구 사실이 알려진 건 7건입니다. 이 가운데 6건은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고 현역 군인인 문상호 정보사령관만 군사법원에 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자정에 군사작전하듯 이례적으로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공수처의 그동안 관할이 중앙지법이었는데 전례 없이 그 서부지방법원에 영장이 청구된 것이 참 유감스럽다. 그러면서 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은 곳을 골라서 갔다는 이른바 영장 쇼핑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한 판사는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 연구회 회원으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고 경찰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한남동 대통령 관저가 서부지법 관할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전례 없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에 대통령 경호처 일단 경호 조치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수사당국이 영장 집행에 나서면 물리적 충돌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조성호 기자가 어떻게 상황이 전개될지 알아봤습니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직후 경호처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뤄질 걸로 안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헌법재판소에 신청한 영장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한 결정이 나올 때까지 집행을 막아설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경호처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모든 것은 적법 절차에 따르겠다. 대통령 경호법에 따라 한남동 관저는 경호처가 검문과 출입 통제를 할 수 있습니다. 또 1급 보안시설에 해당돼 책임자 승인 없이 수색영장도 집행하기 어렵습니다. 앞서 경호처는 삼청동 안가에 대한 압수수색도 군사상 공무상 기밀구역이란 이유로
경찰 진입을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압수수색과 달리 체포영장은 이런 법적 예외 조항이 없어 경호처가 집행을 막을 경우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체포가 가능하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일각에선 경호처 관계자들이 처벌까지 각오하고 상부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그럼 특수공무집행방해를 불사하고라도 비서실과 경호실이 결사항전을 할 것인지 이걸 이제 결정을 공수처가 경찰 기동대 투입도 검토 중인 가운데 경호처와 수사기관, 지지자들 사이 물리적 충돌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TV조선 조성호입니다. 보신 것처럼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황과 관련해 사회부 주원진 기자와 더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 기자, 공수처와 경찰 체포영장을 언제 집행할 걸로 보입니까? 네, 공수처와 경찰은 향후 일정을 조율 중인데요. 경호처의 보호를 받고 있는 현직 대통령인 만큼 여러 가지를 감안하고 있습니다. 경호처와 사전에 충분히 논의를 거쳐 물리적 충돌은 막을 거로 보입니다. 체포 과정도 최대한 예우를 갖출 가능성이 높은데요. 과거 검찰이 전직 대통령인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구속할 때도 호송 과정에 중앙지검장 관용차를 내준 바 있습니다. 공수처도 국격을 생각해 최대한 마찰 없이 집행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근데 경호처가 끝까지 막을 가능성도 있잖아요. 이럴 경우엔 어떻게 됩니까? 네, 과거 정치인들이 체포나 구속에 강하게 반발해서 결국 검찰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긴 경우도 있긴 합니다. 2004년 환화갑 당시 민주당 의원은 불법 정치자금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됐지만 당원들이 당사 출입구를 막고 영장 집행을 저지해 결국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2000년 정영근 당시 한나라당 의원에 대해서도 검찰이 4차례 체포에 나섰지만 모두 실패한 뒤 불구속 기소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공수처는 영장을 집행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기 때문에 한두 번 막히더라도 다시 체포에 나설 걸로 보입니다. 경호처가 계속 막으면 경찰이 특수 공무집행 방해 현행범으로 경호처 직원을 체포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법원이 공수처가 청구한 영장 발부하면서 내란죄 수사권을 인정했다, 이런 해석까지 하더라고요. 그런 겁니까? 네, 공수처는 굉장히 고무된 분위기입니다. 공수처는 법상 내란죄를 사실 수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관련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는 법조항에 근거해 윤 대통령 수사권을 주장해왔고 법원의 영장 발부로 이를 인정받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원천 무효이자 불법 수사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나뭇잎이 담장 넘어왔다고 나무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건 해괴한 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형량이 낮은 직권남용 수사로 시작해 사형까지 선고 가능한 내란 혐의로 타고 가는 건 무리란 겁니다. 네, 근데 주 기자가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했죠. 계엄 사태 이후에 여러 번 지적했듯이 내란 수사권이 나중에 재판에 가서 문제가 될 우려가 있다, 이런 것도 있잖아요. 네, 법원 고위 관계자는 향후 공소 유지 과정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공수처나 검찰 모두 내란죄는 수사권이 없고 경찰만이 갖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공수처가 경찰과 공조본을 꾸리긴 했지만 체포영장은 경찰의 신청이 아닌 공수처 검사가 청구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공수처가 주 관할 법원인 중앙지법 대신 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도 윤 대통령 측에서 문제를 제기하면 재판에 논란이 될 거란 지적이 나옵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공수처가 본인들 마음대로 법원을 골라 영장을 청구했는데 형사소송법의 기본인 재판 관할권에 혼란이 있어 보인다고 했습니다. 네, 앞으로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좀 지켜봐야겠군요. 주 기자, 잘 들었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 소추하게 만들었던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을 임명하겠다고 한 겁니다. 여야 모두 예상하지 못했던 결정인데요. 대통령 탄핵 심리를 비롯한 향후 정치 일정까지 복잡한 변수들이 얽혀 있어 짚어볼 점들이 아주 많습니다. 먼저 김충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계엄과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권한대행 탄핵소추 이후
경제 변동성이 급격히 확대됐다며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임명했습니다. 여야가 각각 추천한 조한창, 정계선 두 후보자를 임명했지만 이념 편향 논란을 빚은 마흔혁 후보자는 임명을 보류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종식시켜 경제와 민생 위기 가능성 차단이 필요하다는 절박함에 앞서 권한대행을 맡았던 한덕수 총리는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3명 모두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선언한 뒤 3시간여 만에 탄핵소추안이 제출됐는데 최 대행은 여야가 논의 과정에서 최소 1명씩은 합의에 접근한 걸로 판단한 겁니다. 정치권 안팎 개선, 야당이 한 총리 탄핵을 추진하기 시작할 때부터 최 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 필요성을 전달해왔다는 말도 나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해선 공포 시한을 하루 앞두고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두 특검법 모두 야당이 특별검사 후보 추천권을 독점해 권력 분립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어 위헌 요소가 크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TV조선 김충영입니다. 3명 가운데 2명만 임명했지만 6인 체제로 꾸려오던 헌법재판소는 어느 정도 법적 조건을 맞췄습니다. 그동안은 선고가 가능한지를 놓고도 말이 많았는데 불확실성이 사라지면서 윤 대통령 탄핵 심리가 빨라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한송원 기자가 자세히 설명합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재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동안 6인 임시체제로 운영돼 왔지만 재판관 6명이 심판 선고까지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리면서 헌재는 대부분 사건의 심판 선고는 미뤄왔습니다. 6인 선고 가능한지 여부 혹시 결정된 게 있을까요? 아니요,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8인 체제가 되면서 헌재는 일단 한숨 돌리게 됐습니다.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심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여전히 한 명이 공석이긴 하지만 지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결정했을 당시 헌재도 8인 체제였습니다. 8인 체제에선 최소 3명 이상이 반대 의견을 내야 탄핵 소추가 기각됩니다. 탄핵 심판 사건 중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을 최우선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내년 4월 18일로 예정된 문영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 퇴임이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임명이 보류된 마흔혁 후보자가 취임하지 않으면 다시 6인 체제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헌재가 내년 4월 초까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비롯한 주요 사건의 심리를 끝내려 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여야 모두는 2명 임명에 반발하는 모양새입니다. 먼저 민주당은 선별 임명은 위헌이라며 나머지 1명마저 임명하라고 압박했지만 탄핵까지 가진 않을 듯합니다. 국민의힘은 야당 겁박에 굴복한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웃는 쪽은 있을 듯합니다. 최원국 기자입니다.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에 대한 선별 임명 소식이 전해지자 민주당은 20분 만에 의원총회를 소집했습니다. 80분 동안 논의한 끝에 헌법재판관 선별 임명은 명백한 위헌이라는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국회 추천목 3인의 헌법재판관을 선별해서 임명하거나 거부하는 것 자체가 삼권 분립에 대한 몰이해이고 위헌적인 발상입니다. 최 권한대행이 이른바 쌍특검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서도 대행의 권한을 넘어선 행위라며 재의결 추진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기존과 달리 탄핵에 대한 기류는 달라졌습니다. 탄핵 사유임은 분명하다. 그리고 탄핵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은 자제하고 있을 뿐이다. 권한대행이 요구했던 9인 체제는 아니지만 탄핵 심리와 선고를 둘러싼 논란의 소지는 없앨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도 국회가 탄핵을 청구하고 재판관을 임명해 소추와 재판 분리의 원칙을 위배했다며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은 국가의 중대사입니다. 야당의 탄핵 협박에 굴복하여 헌법상의 적법 절차 원칙을 희생시킨 것입니다. 최 대행은 결정에 앞서 여당에 임명에 대한 불가피성을 공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최 권한대행이 국회의 선출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취임하면서 여야 대표 상견례가 있었습니다. 여야정 협의체 조기 가동에는 일단 합의를 했는데요. 계엄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위는 출범을 했습니다만 세부 내용을 두고 여야 간 입장차가 큽니다. 장혁수 기자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회에 마련된 여객기 사고 합동 분향소에서 함께 고개를 숙입니다. 이어진 회동에서 여야 대표는 민생 현안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를 이번 주 안에 출범시키기로 합의했습니다. 정치 복원의 첫 단계로서 여야정 협의체에 조속한 시작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경쟁적 요소가 있는 것들보다는 민생과 경제, 안보, 외교 같은 꼭 필요한 그리고 당장 해야 될 중요한 일들에 집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상목 권한대행과 여야 대표 그리고 우의장까지 4명이 중심이 돼 정국을 수습하겠다는 구상인데 이미 2차례 합의하고도 출범이 무산된 바 있어 향후 정국에 따라 변동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비상계엄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위도 첫 회의를 열고 공식 출범했습니다.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를 비롯해 계엄 해제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들을 45일간 살펴볼 계획입니다. 하지만 대상기관 선정과 용어 등 계획서 내용을 두고 첫 회의부터 신경전이 오갔습니다. 내란 종료를 계엄 해제라는 단어로 바꿔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내란 수계, 주요 임무 종사자까지 절대 사면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하는 대안까지 준비하는 특히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증인 채택 문제 등에 있어 여야의 입장이 달라 협의 과정부터 난항이 예상됩니다. TV조선 장혁수입니다.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어느 정도 예상이 됐지만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을 임명한 건 다소 의외란 반응이 적지 않습니다. 신중한 성격으로 알려진 최상목 대행이 권한대행직을 맡은 지 나흘 만에 이렇게 전격적인 결정을 내린 배경이 뭔지 정치부 이태희 기자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자 지난 27일 권한대행직 맡으면서 자신의 역할과 권한이 매우 제한적이다 이런 말을 했잖아요. 근데 오늘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사전에 다들 알고 있었습니까? 정치권에선 최 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일부 행사할 수 있을 거란 예상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시기적으로 이렇게 빠르게 진행된 건 예측 밖이었습니다. 경제 관료 출신인 최 대행의 오늘 결정은 불확실성 제거 이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정치적인 불확실성을 줄여 탄핵 정국으로 인한 경제 위기 또 대형 참사 사태를 돌파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걸로 보입니다. 자신마저 탄핵 소추되는 상황은 피해야 더 큰 국정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거라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네, 국회 추천목 3명 중에 2명을 임명했죠. 근데 나름의 절충안 같긴 합니다만 여야 모두 반발하고 있어요. 그런데 특히 반발하는 게 아마 국민의힘 같습니다. 몰랐습니까? 최 대행의 임명 기류는 여당도 어느 정도는 파악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다만 최 대행 설득에는 결국 실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 여당 관계자는 최 대행이 배신을 한 것이라며 앞으로 최 대행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냐고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정치권에선 이 여야 모두에게 욕을 먹는다는 이 상황이 어느 한쪽에서만 욕을 먹는 것보단 나은 선택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여야의 요구를 절충한 정치적인 묘수일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아까 이제 탄핵만은 피해야 한다 이런 생각이 있었다는 건데 실제 민주당 탄핵 안 합니까? 물론 민주당도 재판관 2명만 임명하는 건 위헌이라며 공식적으로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지층에선 최 대행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도 사실이고요. 하지만 오늘 민주당은 규탄은 하면서도 탄핵까지는 일단 자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던 윤 대통령 탄핵 심리를 위한 절차적인 문제점이 해소된 데다 경제 위기에 대형 참사까지 겹친 마당에 최 대행마저 탄핵하기에는 정치적인 부담이 큰 것도 사실입니다. 우원식 의장이 국회의 선출권을 침해했다며 권한쟁의 심판을 낸다고는 하지만 역설적으로 최 대행도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시간을 번 셈입니다. 네, 최 대행은 이번에 내란 특검 그리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 모두 거부권 행사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민주당의 규류는 어떻습니까? 표면적으로는 반발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크게 기대하지 않았다는 분위기입니다. 오히려 국회로 넘어와 재표결이 이루어지면 여당의 분열을 노려볼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지난번 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표결 때 여당에서 6표의 이탈표가 나온 만큼 해볼 만하다는 겁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최대행이 오늘 결정이 최선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최악도 아니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제주항공 사태도 있고요. 이 난제들이 산적해 있는데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은 바로 국민을 안정시키고 또 새로운 전국 수습하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머리를 좀 맞댔으면 좋겠네요. 자,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 제주항공 참사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이번 참사 피해를 키운 원인 중 하나로 활주로 끝에 설치된 콘크리트 둔덕이 지목되고 있죠. 무안공항을 오가는 현직 기장은 저희 TV조선과 인터뷰에서 콘크리트 둔덕이 불쑥 솟아있는 게 문제라고 했습니다. 이정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동체 착륙한 사고 여객기는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활주로를 지나 콘크리트 둔덕을 들이박았습니다. 이 충격으로 여객기는 두 동강이 났고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다시 공항 담벼락에 2차 충돌했습니다. 콘크리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고속으로 접근해왔던 항공기가 충돌을 하면서 그만한 에너지가 항공기의 구조를 견디지 못할 정도. 무안공항은 항공기의 착륙을 돕는 일종의 안테나인 로컬라이저를 2m 높이의 두꺼운 콘크리트 둔덕 위에 돌출된 형태로 설치했습니다. 무안공항을 오가는 한 현직 기장은 TV조선과 인터뷰에서 콘크리트 둔덕이 불쑥 올라와 있어 이상하다고 생각했다며 운항 경험상 이렇게 솟아있는 것은 거의 유일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해외 전문가들도 둔덕이 참사를 키웠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The passengers were killed by hitting a solid structure just over the end of the runway where a solid structure should not be. 국토부 규정엔 로컬라이저는 부서지기 쉬운 받침대에 장착해야 한다고 기재돼 있지만 국토부는 규정에 맞게 설치돼 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활주로 종단 안전 구역 내에 어떤 설치할 때 적용되는 여러 가지 규정들이 있습니다. 범위 밖에 있었기 때문에 제한된 어떤 규정들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로컬라이저와 둔덕은 국토부 산하 서울지방항공청이 설계를 맡은 것으로 확인돼 왜 이런 구조로 설치가 됐는지 규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TV조선 이정현입니다. 콘크리트 둔덕이 돌출돼 있을 뿐 아니라 단단한 재질이라는 점도 거듭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해외 다른 공항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확인해 봤더니 무안공항과 달리 평탄했고 부서지기 쉬운 구조물이었습니다. 송병철 기자입니다. 활주로에서 199m 거리에 있는 로컬라이저를 받치고 있는 콘크리트 둔덕.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국제 기준이라든지 이쪽에서는 90m가 최소 기준, 그러니까 의무 규정이라고 보고요. 단단한 콘크리트 둔덕으로 화를 키웠다는 지적에는 해외 다른 공항에도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해외 사례도 미국의 LA 공항이 이 콘크리트를 이용을 해서 높이를 올렸고 스페인의 테네리페 공항 콘크리트 하지만 위성 사진으로 확인해 봤더니 말과 달랐습니다. 무안공항과 같은 둔덕은 없고 지면에 설치돼 있어 비행기가 활주로를 이탈해도 밀고 갈 수 있는 구조입니다. 또 다른 로컬라이저는 파이프를 세운 형태입니다. 함께 언급된 스페인 테네리베 공항도 둔덕은 찾아볼 수 없어 비상 착륙 때 위협 요인이 되지 않습니다. 취재진이 이런 내용을 알리자 국토부 관계자는 다시 파악해 보겠다며 말을 돌렸습니다. 여수공항도 콘크리트의 둔덕 구조가 관찰되는데 사고 발생 시 위험이 지적된 만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사건 사고가 일어났잖아요. 또 재발할 수 있는 사건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분명히 개선 작업이 필요하긴 해요. 지난 2015년 일본 히로시마 공항 사고 때는 로컬라이저가 충격을 흡수해 무사 착륙한 사례도 있습니다. 정부는 이제서야 로컬라이저 시설의 재질과 형태 등에 대해 규정이 필요한지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이번 참사로 저가 항공사의 정비 문제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제주항공은 국내 항공사 중 가장 낡은 비행기를 띄우면서도 가동률은 가장 높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비에 투입하는 비용은 대형 항공사의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김창섭 기자입니다. 10달 전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인 블라인드에 올라온 글입니다. 제주항공 재직자 계정으로 요즘 툭하면 엔진 결함이라며 제주항공 타지 마라라고 적었습니다. 1년 전 다른 글도 정비 비용 아끼느라 1년에 공중에서 엔진이 4번 꺼졌다고 주장하고 정비사들이 하루 14시간씩 일한다며 위험한 비행기를 타고 있다고 강조합니다. 이번 사고 직후 제주항공은 정비에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저희들이 계획된 일정에 맞춰서 항공기 정비 제때제때 철저히 하고 있고 고질적인 문제가 터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제주항공은 5년 새 정비사를 73명 줄였고 정비 비용도 대형사인 대한항공의 절반도 안 됩니다. 단순 정비 시간 외에 다른 요소까지 또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그런 걸 좀 살펴보면서 또 개선 여부도 이렇게 판단을 하려고 합니다. 제주항공은 항공기당 정비사 수는 오히려 증가했다고 해명했지만 제주항공의 항공기 기령은 평균 14.4년으로 가장 많고 월 평균 가동 시간도 가장 깁니다. TV조선 김창섭입니다. 이번 참사로 항공기 강제 제동 장치 이마스의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해외 주요 공항들은 비행기가 활주로를 이탈하는 상황에 대비해 이마스를 갖추고 있지만 우리나라 공항엔 없습니다. 이 장치는 과거 미 부통령 후보가 탄 여객기의 사고를 막는 데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여객기의 속도가 급격히 줄어들며 멈춰섭니다. 바닥은 파이고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활주로를 벗어나는 비행기의 속도를 강제로 줄이는 제동장치인 이마스가 작동한 모습입니다. 항공기 무게에 부서지도록 특수 재질로 만들어졌고 마찰을 발생시키는 이탈 방지 바닥 덕에 비행기가 급제동하듯 멈춰섭니다. Composed of engineered cellular cement blocks that are designed to stop an aircraft at 70 knots or less. 지난 2016년 10월 미 공화당 부통령 후보로 대선을 앞둔 마이크 펜스 주지사 등 48명을 태운 여객기가 활주로를 이탈했을 때도 참사를 막았습니다. The plane ended up in the arrestor bed at the end of the runway, destroyed about 80 arrestor bed blocks. Happily, there were no injuries. 이마스는 지난 1996년 뉴욕 JFK 공항 도입 이후 미국에만 100여 곳에 설치됐고 지금까지 비상 착륙한 여객기를 18번 멈춰 세웠습니다. 중국과 일본, 대만, 영국, 스페인, 독일 등 세계 120여 개 공항에 설치돼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한 곳도 없습니다. 로버트 서멀드 전 미 국가교통안전위원회 NTSB 위원장은 무한 참사에 대해 활주로 끝과 구조물 사이 이마스가 있었다면 결과가 달랐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 사고 직전 비행기 안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지 여러 의문이 남습니다. 사고 항공기엔 핵심 동력인 엔진 2개 외에도 전기와 배터리도 있었지만 이들 시스템이 역할을 하지 못한 채 끝내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송무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고 여객기의 위치 추적기에 기록된 당시 속도와 고도 등 궤적입니다. 1차 착륙 시도 실패 이후 복행을 위해 고도를 올리지 못한 채 속도만 간신히 오르는 모습이 확인됩니다. 전문가들은 조류 충돌로 문제가 생긴 오른쪽 엔진뿐 아니라 왼쪽 엔진에도 장애가 생긴 정황이라고 설명합니다. 자료를 보면은 시점이 바로 항공기의 그 엔진이 나가는 시점이 아니었을까. 엔진이 둘 다 문제가 생기면 순간적으로 주전원이 꺼지고 유압 시스템으로 작동하는 제동 장치인 랜딩 기어와 플랩, 스피드 브레이크, 엔진 역추진 장치가 모두 불능 상태가 됩니다. 보조 전원 장치와 배터리가 있지만 활성화되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국토교통부도 전원 셧다운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착륙 중에 그 전원이 모두 셧다운된 게 아닌가, 이제 뭐 그런 의심도 일부 추정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조종사가 메이데이를 외치고 착륙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3분.
이 3분 동안 여객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가 미궁에 빠져 있습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네, 제주항공 사고 여객기가 당초 알려진 것과는 달리 양쪽 엔진 모두에 문제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콘크리트 둔덕이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도 계속되고 있죠. 경제부 서영일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서 기자, 조류 충돌로 한쪽 엔진이 문제가 생겼다는 거는 좀 사실로 굳어지는 분위기죠? 네, 그렇습니다. 국토부는 기장이 관제탑과 교신해서 조류 충돌을 알리며 메이데이를 외쳤다고 했고요. 탑승객이 보낸 SNS 메시지에서 엔진에 새가 끼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생존 승무원도 한쪽 엔진에 새가 낀 뒤에 펑 하는 소리가 났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한쪽 엔진이 고장 나더라도 또 다른 엔진으로 계속 비행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한쪽 엔진이 꺼지더라도 다른 쪽 엔진만으로 여객기는 정상 상태와 거의 비슷한 정도의 추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네. 이 상황에선 착륙을 위한 랜딩 기어나 속도를 줄이기 위한 플랩과 스피드 브레이크, 엔진 역추진 장치 등의 조작도 모두 가능합니다. 하지만 동체 착륙 당시 이 같은 장치들이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돼 엔진 양쪽이 문제가 모두 생겼던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는 겁니다. 한쪽도 조류 충돌을 당했는지 아니면 결함이 있어서 작동을 안 한 건지는 규명해야 할 부분입니다. 네, 그렇다면 양쪽 엔진이 모두 꺼졌다고 볼 만한 어떤 구체적인 정황이 있을까요? 제가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종합적으로 들었는데요. 하나같이 입을 모아 이야기하는 것이 조종사의 비상 착륙 과정입니다. 사고 비행기는 1차 착륙에 실패한 뒤 복행하겠다고 관제탑과 교신하면서 왼편으로 움직입니다. 하지만 활주로 반대 방향으로 곧바로 진입하는데요. 복행 후 2차 착륙 시도를 할 땐 더 크게 돌아서 당초 활주로 방향으로 내려오는 게 일반적이기에 긴박한 상황이었을 것이라 추측하는 겁니다. 엔진이 모두 꺼져 선회할 출력이 나오지 않아 급격히 방향을 틀며 동체 착륙을 시도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엔진이 모두 꺼지면 전원도 나가는 건가요? 엔진이 모두 꺼지면 발전기가 돌지 않아 주전원이 순간적으로 꺼지면서 조종관조차 움직이기 힘든 상황이 됩니다. 유압 시스템에 전원이 공급되지 않아서 랜딩 기어를 비롯한 제동 장치 등을 순간적으로 조작할 수 없게 되는데요. 이럴 때를 대비해서 조종사가 보조 동력 장치를 켜거나 이도 안 되면 배터리로 최소한의 장치에 전원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긴박한 상황에서 수동으로 이를 제어하기란 쉽지 않았을 것이란 게 중론이긴 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로컬라이저, 그 착륙 유도 시설이 설치된 콘크리트 둔덕 얘기도 좀 나눠보겠습니다. 국토부는 계속 문제가 없다고 설명을 하는데 계속 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어요. 네, 로컬라이저는 여객기에 신호를 줘 활주로에 제대로 착륙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이 로컬라이저는 활주로보다는 높게 설치돼야 하는데요. 문제는 무안공항의 경우 활주로가 끝나면서 지면이 낮아진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높이를 맞추려고 흙으로 높이를 높이고 콘크리트 구조물을 세워 고정을 한 겁니다. 결국 2m 단차가 있는 구조가 됐고 여객기가 충돌하면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와 연방항공청, 보잉사 관계자 등이 포함된 미국 조사단도 이날 참사 현장을 찾아 사고 기체보단 로컬라이저에 시간을 많이 쏟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네, 그러면 활주로부터 로컬라이저까지 좀 단차를 메워서 그렇게 땅을 메워서 단차를 없앨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국내외 전현직 항공업계 관계자들이 모두 의아해하고 있는 겁니다. 활주로에서 로컬라이저까지 거리는 199m인데요. 일부에선 비용을 아끼려고 이런 식으로 만들었다가 화를 더 키운 것 아니냐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서영일 기자 잘 들었습니다. 참사 사흘째 일부 희생자들의 장례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시신 인도 과정에서 혼선도 빚어지면서 유가족들의 가슴은 또 한 번 타들어갔습니다. 박건우 기자입니다. 광주의 한 장례식장으로 구급차가 들어옵니다. 신원 확인을 마친 희생자들이 가족에 인도되면서 참사 이틀 만에 장례 절차에 들어간 겁니다. 하지만 시신이 안치됐어도 빈소를 차리지 못한 유족들도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변을 당했는데 아직 아내의 시신이 온전히 수습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암치만 해놓고 장례 절차는 들어가더라고 했어요. 본인의 집사람이 돌아가셔가지고. 가족 단위 희생자들의 시신이 동시에 인계되지 못해 혼선이 빚어진 겁니다. 이번 참사에서 유일한 외국인 희생자인 태국인 2명 가운데 40대 여성의 빈소도 차려졌습니다.
모처럼 간 태국 친정에 아내를 더 머물게 했던 한국인 남편은 함께 귀국하지 않은 게 후회스럽습니다. 행복하게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래서 너무 허무하다. 고생만 하다 갔어요. 참사 발생 사흘째 전체 희생자 179명 가운데 약 10명만 가족들에게 돌아갔습니다. 희생자들이 모두 인도되기까지는 일주일 이상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박고루입니다. 보셨듯 일부 희생자들의 장례가 시작됐지만 아직 5명의 신원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더딘 사고 수습에 무안공항 폐쇄도 연장됐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곽승한 기자, 무안공항은 언제까지 폐쇄되는 겁니까? 네, 제 뒤로 보이는 것처럼 사고 현장에는 여객기의 꼬리 부분이 아직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사고 잔해 수습이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토부는 당초 1월 1일까지였던 무안공항 활주로 폐쇄를 1월 7일까지 연장했습니다. 하지만 폐쇄 기간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고로 항공기 착륙의 필수 시설인 로컬라이저가 완전히 파손돼 새로 설치하는 데 수개월이 걸릴 수 있어서입니다. 오늘 공항에서는 사고 조사위의 현장 조사가 이뤄졌는데 사고 항공기 제작사인 보잉사 직원 4명 등 미국 측에서도 8명이 합류했습니다. 사고 원인을 규명할 핵심 자료인 블랙박스는 어제 김포공항 시험분석센터로 옮겨졌는데 분석 컴퓨터와 연결하는 커넥터가 분실돼 자료 분석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희생자 5명의 신원 확인은 왜 늦어지는 건가요? 네, 현재까지 신원이 확인된 희생자는 179명 중 총 174명입니다. 아직 5명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인데요. 당국은 DNA 대조 불일치로 인해 신원 확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희생자들의 시신은 신원 확인에 이어 수사기관의 검시가 끝나야 가족들에게 인도됩니다. 관계 당국은 당초 오늘 90명을 인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는데 실제로는 10명에 그쳤고 인도되는 순서도 따로 없어 유가족들이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무안국제공항에서 TV조선 곽승환입니다. 서울시청 앞을 비롯한 전국 88곳에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한 분향소가 설치됐습니다. 조문객들은 직접 무안까지 가진 못해도 희생자들을 애도하는 마음은 꼭 전하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고승현 기자입니다. 서울시청 앞에 마련된 제주항공 사고 희생자 합동분향소. 국화꽃을 받아든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집니다. 사고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세미태도 시민들이 제 뒤로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길게 줄을 서 있습니다. 조문객들은 헌화와 묵념으로 희생자들의 넋을 기렸습니다. 전라도 무안까지 가지는 못해도 이 근처에서나마 그 희생자분들 기릴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오겠다고 결심이 섰습니다. 연말을 맞아 서울에 여행을 온 사람들도 애도 행렬에 동참했습니다. 뜻깊은 마음을 가지고 떠났던 여행인데 저희도 가족이니까 그 마음을 조금 대신 전하고자 참여하게 됐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분향소가 설치되자마자 가장 먼저 조문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고인들의 명복을 빌고 그리고 유가족 여러분들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마음을 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경기도는 수원역에 합동 분향소를 차렸습니다. 헌화를 마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방명록에 우리 모두의 아픔입니다.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라고 적었습니다. 전국 88곳에 차려진 합동 분향소는 국가 애도 기간인 다음 달 4일까지 운영됩니다. TV조선 고승현입니다. 참사 흔적이 남아있는 공항에도 추모의 발길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활주로 철조망에는 마지막까지 승객을 살리기 위해 애썼을 기장과 부기장 그리고 승무원들을 애도하는 편지가 걸려 있었습니다. 김동현 기자입니다. 활주로 철조망 앞에 국화꽃이 놓였습니다. 차가운 날씨, 몸을 녹이라는 핫팩과 음식도 있습니다. 그 위에 나붙은 새하얀 종이에는 너는 이미 너무나 훌륭했고 충분히 잘했으니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메시지가 적혀 있습니다. 기장으로 마지막 순간까지 조종간을 놓지 않았을 동생에게 형이 진심을 꾹꾹 눌러 전한 겁니다. 살리고자 최선을 다하셨을 기장님과 부기장님 그리고 승무원들 정말 감사합니다.
기장은 물론 부기장과 승무원들에게 안타까움과 감사함을 전하는 시민들도 있습니다. 묵념을 하고 애도의 표식을 철조망에 거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추모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서울에서 왔고요. 일단 마음이 오는 게 더 좋을 것 같아가지고 그냥 있는 게 더 힘들더라고요. 마음이 뭐 말할 수가 없죠. 이렇게 비참한 일이 어디가 있어요. 공항 1층에 마련된 합동 분향소에도 하루 종일 조문객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참사의 잔해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슬픔의 공간이 따뜻한 추모의 공간으로 변했습니다. TV조선 김동렬입니다. 제주항공도 사고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놨습니다. 운항 횟수를 줄이고 정비사를 충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가족에게는 피해 보상과는 별도로 긴급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최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항공은 오는 3월까지 운항량을 10에서 15%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직원들에게 대해서도 업무 부담을 좀 덜어줘야 된다. 실질적인 정비 여력 또는 그런 부분을 확보한다 이런 의미. 사고가 난 여객기가 직전 이틀 동안 13차례 운행하는 등 운항 스케줄이 과도했다는 지적을 의식하는 걸로 보입니다. 다만 김 대표는 과거에 무리하게 운행했기 때문에 축소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내년에 정비사 65명을 신규 채용해 정비 인력도 늘리겠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항공기 한 대당 정비사 인원은 5년 전보다 오히려 늘었고 국토부 기준도 충족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랜딩 기어에 대해선 유관 점검된 문제가 없었다면서 사고 항공기가 이전에 사고나 준사고로 보험 처리된 적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피해 유가족에겐 긴급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항공사 측이 보험사와 논의하고 있는 배상과는 별개입니다. 유가족들이 지금 생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긴급하게 도와드려야 되는 부분입니다. 또 유족들의 심리 치료를 위해 국가 트라우마 센터와 상담 지원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최수용입니다. 사고 기종인 보잉 737은 여객기뿐만이 아니라 군에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작전 목적에 맞춰 특별하게 제작은 했다고 합니다만 같은 기종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안심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군은 해당 기종을 포함한 전체 군용기들에 대한 특별 안전 점검에 나섰습니다. 구민성 기자입니다. 수백 킬로미터 밖 해수면의 잔망경까지 탐지할 수 있는 우리 해군의 최신 해상 초계기 P-8 포세이돈은 최고 속력 900km, 작전 반경은 2000km에 달합니다. 미국 보잉사가 생산해 지난 6월 해군에 인도됐는데 제주항공 사고 여객기와 같은 보잉 737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공군이 4대를 운영 중인 조기경보 통제기 PSI 역시 같은 기종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이번 참사를 계기로 전체 군용기에 대한 특별 안전 점검에 나섰는데 특히 이번 사고 요인으로 지목된 랜딩 기어를 집중 점검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 기종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 해상 초계기의 임무 수행에 맞게 적합하게 그 비행기를 이렇게 만들어냈다. 군은 여객기보다 척박한 환경에서 운용 가능하도록 설계된 군용기인 만큼 작전엔 큰 지장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조류와 충돌하는 버드 스트라이크는 전투기 조종사들에게도 적지 않은 위협입니다. 2022년 최신의 스텔스 전투기 F-35A가 독수리와 충돌한 뒤 비상 착륙하는 사고가 있었고 2021년엔 이륙을 위해 활주하던 KF-16의 조종사가 조류 충돌로 비상 탈출하기도 했습니다. 군 공항은 민간보다 더 많은 조류 퇴치 인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 외에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TV조선 구민성입니다. 항공사고 이후 제주항공에서 예매한 항공권을 취소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주항공뿐만이 아니라 항공여행에 대한 공포와 불안감을 호소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윤우리 기자가 실태를 알아봤습니다. 일본 후쿠오카, 미국령 괌 등으로 가는 제주항공 여행을 취소했다는 글이 줄줄이 이어집니다. 제주항공 항공권 예약 취소는 참사 하루 만에 약 6만 8천 건에 달할 정도로 폭증하고 있습니다. 사고 난 여객기와 같은 기종인 보잉 737-800뿐 아니라 비행기 타는 것 자체가 두렵다는 글도 줄을 잇습니다. 미국 보잉사가 만든 737-800은 국내에 101대 운항되고 있는데 제주항공 39대를 비롯해 대부분 저비용 항공사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저렴한 대신 빡빡한 스케줄로 운항하는 저비용 항공사에 대한 불안감으로 이어집니다. 오늘은 서울 올 때도 사실은 비행기 타고 가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땅 밟고 가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왔어요. 휴가는 보통 동남아 쪽으로 뭐 이렇게 골프를 가든 했었는데 자제해야 되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연말 연초 성수기를 기대했던 여행사들도 비상입니다. 겨울철에 동남아 수요가 많아가지고 요번 사태로 인해가지고 줄줄이 이제 취소 문의가 엄청 많이 들어와가지고 여행사에서 좀 어려움을 좀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5월달, 6월달, 7월달 문의도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여행사들은 제주항공 예약 항공편을 취소할 경우 수수료를 면제하는 한편 애도 기간 동안 여행 상품 판매도 자제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윤을입니다. 참사가 난 제주항공은 저비용 항공사입니다. LCC라고 부르는 저비용 항공사, 외국에도 많죠. 원가를 줄여 탑승객들이 싼 가격으로 여행할 수 있게 하는 장점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국내 LCC 숫자가 미국과 함께 세계에서 가장 많습니다. 적자에 허덕이거나 부도가 나기도 하는데 왜 이렇게 늘어난 건지 이승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양양국제공항입니다. 활주로에 오르내리거나 계류된 비행기가 한 대도 없습니다. 대합실도 텅 비었습니다. 양양공항을 거점으로 한 파라타항공이 취항한 노선이 없기 때문입니다. 인프라도 없고 이용하기 좀 불편한 점이 있어서 이쪽 강릉 쪽으로는 철도 사업 잘 돼 있어서. 파라타항공은 지난 7월 말 누적 적자로 회생 신청을 한 플라이강원을 인수했습니다. 플라이강원은 평창 동계올림픽을 위해 강원도가 지난 2016년 유치했지만 이용객이 적어 부도가 났습니다. 노선 유지를 위해 강원도는 운항 장려금과 손실 보전금 등으로 145억 원을 지원했지만 허사였습니다. 사업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한 건데 실제적으로 영업 능력이 부족하든지 계획 능력이 부족하든지 해서 실패를. 군산을 거점으로 지역 경제를 살리겠다며 시작한 이스타항공도 경영난 끝에 기업 회생 절차를 거쳐 사모펀드에 인수됐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577억 원의 영업 손실을 냈습니다. 적자나 부도 위기에도 국내 저비용 항공사는 지역 민원이나 정치 논리로 지난 20년 동안 9개가 생겼습니다. 국토 면적이 우리보다 98배 넓은 미국과 함께 세계에서 가장 많습니다. LCC 간 과당 경쟁으로 항공료와 함께 안전까지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옵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대부분 적자를 면치 못하면서도 우후죽순 생겨나는 지역공항의 실태도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번에 사고가 난 무안공항의 경우 개항 5년 뒤 실시된 사후평가 보고서에 실제 운항 횟수가 당초 예측치의 1%밖에 안 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다른 지역 공항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그런데도 지금 추가로 짓는 지역 공항만 8곳에 이릅니다. 장윤정 기자입니다. 개항 5년 뒤인 2012년 서울지방항공청 의뢰로 작성된 무안공항 사후평가 보고서입니다. 설계 당시 예측했던 2012년도 무안공항의 연간 국내선 여객 수는 814만 7천 명. 하지만 실제 이용객은 1만 8천 명에 그쳤습니다. 2008년부터 5년간 수치를 비교하면 여객 수와 화물량, 운항 횟수가 당초 예측치보다 마이너스 99%, 즉 1%밖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2022년엔 활주로 이용률이 0.1%대를 기록했습니다. 다른 공항들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전국 15개 공항 가운데 인천과 김포, 김해와 제주를 제외한 11개 공항이 적자입니다. 만성적인 운영난은 결국 안전관리 소홀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활주로 활용률이 1%에도 못 미치는 공항들이 원주, 사천, 군산, 포항, 무안, 전국 14개 공항 중에서 5곳입니다. 그런데도 추가로 건설이 확정되거나 협의 중인 지방공항은 8곳으로 지자체장이 공약으로 내건 곳까지 포함하면 모두 10곳에 이릅니다. 정치적 목적으로 우후죽순 건설 중인 지방공항들의 실태를 재점검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무안공항뿐만이 아니라 지방공항 대부분이 적자가 심각합니다.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지 김주영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자, 김 기자, 지금 우리나라 공항 몇 개나 있습니까? 네, 현재 우리나라 공항은 국제공항과 국내 공항을 합쳐서 15개입니다.
이 중에 인천과 김포, 김해, 제주공항을 제외한 11개 공항이 지난해 적자를 기록했고 무안을 포함해서 10개 공항은 적자가 10년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지방공항은 계속 새로 추진되고 있는데요. 국토부 차원에서 건설이 확정됐거나 건설 협의 중인 공항이 8개, 지자체장이 최근 공약으로 내놓은 경기 포천공항 등 총 10개 공항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토가 그렇게 넓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공항이 많은 겁니까? 사업성 평가 없이 지역을 발전시킨다는 정치 논리로 시작한 곳이 많기 때문입니다. 김대중 대통령 당시 추진된 무안공항은 착공 때부터 주변 광주, 목포공항과 역할이 겹친다는 지적이 계속됐었는데요. 당시 실세였던 한화갑 의원이 공약으로 내걸었고 그대로 추진됐습니다. 양양공항도 사업성 논란이 계속됐는데 김영삼 대통령이 전폭적으로 추진하면서 건설됐습니다. 하지만 승객이 없어서 2009년엔 BBC에 버려진 공항이라고 기사가 나기도 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새로 건설을 추진하는 공항들, 이거 모두 다 포퓰리즘적인 사업 아니냐 이런 지적이 끊이질 않을 것 같네요. 네, 1999년 이후에는 총 사업비 500억 원, 국가 지원을 300억 원 이상 받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경제성이 있는지를 조사하는 예비 타당성 조사가 의무화됐는데요. 지금 본격적으로 진행 중인 공항 사업 중 3곳이 예타를 면제받았습니다. 서산공항은 심지어 2023년에 예타에서 탈락했는데도 사업비를 낮추는 방법으로 건설을 추진 중입니다. 이렇게 우후죽순 생긴 비행장들이 적자를 내면 그 돈은 누가 감당을 합니까? 현재 지방 11개 공항의 적자는 한국공항공사가 김포, 김해와 제주공항에서 올린 이익으로 메꾸고 있습니다. 이런 영향으로 코로나19 이후 인천공항공사는 지난해 흑자로 전환했는데 한국공항공사는 지난해에도 적자를 면치 못했습니다. 과거 일본에서도 지방공항 100여 개가 난립하면서 부담을 떠안았었던 JAL 일본항공은 2010년 파산 위기까지 겪었습니다. 스페인은 12개 공항이 비행기 주차장으로 쓰이게 될 정도로 불필요한 공항을 많이 지으면서 국가 재정난을 겪기도 했었는데요. 이런 전철을 밟지 않아야 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국공항공사의 재무적 구조에 큰 타격을 주고 있는 거로 생각합니다. 공사의 어떤 경영이라는 거는 결국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비용은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되는 거라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이 같은 지방공항의 적자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습니까? 현재 우리나라는 공항이 생겨도 해당 지역 지자체는 운영 비용을 감당하지 않는데요. 전문가들은 공항이 생기면 지역 주민들이 편의를 얻는 만큼 일정 부분은 지자체가 운영 책임을 지게 해야 우후죽순 생기는 지방공항을 막을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지방에 적자나는 공항들 대부분이 그 지역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현재 공항이 운영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지자체에서는 아무런 분담을 안 하고 있죠. 네, 부실한 재정 상태를 좀 해결하려면 수익자 부담 원칙이 좀 적용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탄핵 심판을 준비할 수명 재판관을 지정하면서 조만간 변론 준비 기일을 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탄핵 심판만 10건이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최우선 처리하겠다는 방침은 그대로라고 합니다. 류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심리를 본격 개시했습니다. 국무총리 탄핵 심판 사건을 변론 준비 절차에 회부하고 수명 재판관으로 김형두, 김복형 재판관을 지정한다. 수명 재판관을 맡은 두 재판관은 증거를 확인하고 쟁점 사항을 정리하는 첫 변론 준비 기일을 언제 열지 조만간 결정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오늘 오전에도 6인 체제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했는데 국회 선출 3명의 그런 재판관들이 좀 신속하게 임명되는 것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재판관 2명이 새로 임명되면서 재판 진행의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그동안 헌재는 문영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제외하고 재판관 5명이 각각 한 건에서 4건까지 탄핵사건 주심을 맡아왔습니다. 헌재는 국회가 소추한 탄핵 심판 10건 가운데 윤 대통령 사건을 최우선 처리한다는 방침은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류태영입니다. 검찰특별수사본부가 여인영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수방사령관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비상계엄 관련 현역 군인 중에서는 처음 기소한 겁니다. 공소장엔 정치인 체포조 운영과 국회 봉쇄 관련 사전 모의 정황이 담겼습니다. 김수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군 무장병력이 창문을 깨고 국회 본청 진입을 시도합니다. 현장을 지휘한 이진우 수방사령관은 계엄 선포 사실을 당일에 알았다고 국회에서 증언했습니다. 계엄을 언제부터 알았습니까? 저는 당일 알았습니다. 12월 3일 날 알았고. 하지만 검찰 수사 결과는 달랐습니다. 이 사령관은 계엄 하루 전인 지난 2일 김용현 당시 국방장관에게 대통령 담화 사실이 알려지면 전 장병 휴대폰 통합 보관과 공포탄 불출 등을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사령관은 휴대전화로 국회 해산이 가능한가요? 문을 부수는 도구 등을 검색하기도 했습니다. 실제 검색해보면 1987년 헌법 개정으로 대통령에게 국회 해산권이 없다고 나옵니다. 검찰은 여인형 방첩사령관 휴대폰 분석 결과 계엄 이틀 전 반국가 세력 수사본부란 메모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두 사람을 재판에 넘긴 가운데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과 여 사령관의 사전 모의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방첩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TV조선 김수홍입니다. 탄핵 정국에 가슴 아픈 참사까지 벌어지면서 정말 올해처럼 다사다난했다라는 표현이 맞는 해가 또 있었나 싶습니다. 추모 분위기 속에 대규모 행사들이 취소되면서 시민들도 차분하게 새해를 맞이하는 모습입니다. 서울 보신각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이나라 기자, 올해 타종 행사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제야의 종이 울릴 시간까지 약 2시간 정도 남았는데요. 이곳 보신각 일대는 예년보다는 비교적 한산하는 모습입니다. 이곳을 찾은 시민들도 대부분 차분한 모습으로 행사 시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지난해까지 2년 연속으로 이곳 보신각 앞엔 10만 인파가 운집했습니다. 도로를 가득 메운 시민들은 각종 공연을 즐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국가 애도 기간이 선포되면서 공연 없이 차분히 타종식만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도 불참합니다. 타종 순간 보신각 뒤로 지름 30m의 자정의 태양이 떠오르는 퍼포먼스는 예정대로 진행되는데 시민들은 이를 바라보며 조의와 애도의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명동 등에서 예정됐던 카운트다운 행사도 모두 취소됐습니다. 작년에 비해 주변 지인들이 약간 연말이라고 해서 즐기는 것들을 SNS에 업로드하거나 좀 모이자 하는 이런 얘기들은 많이 없는 것 같고, 사회적으로도 좀 안 좋은 일이 많았지만 내년에는 좀 더 밝은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을까. 시민들은 내년은 올해보다 좋은 한 해가 되기를 차분히 기원하고 있습니다. 서울 종로 보신각에서 TV조선 이나라입니다. 오늘 2024년의 마지막 해가 저물었습니다. 전국 해넘이 명소엔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요. 속상했던 일은 떠나보내고 새로운 희망이 찾아오길 기도했습니다. 강석 기자입니다. 수평선이 붉은색으로 물들고 2024년 마지막 날 금빛 태양이 서해로 떨어집니다. 시민들은 저무는 해를 바라보며 저마다의 한 해를 정리합니다. 취직이 안 되어서 되게 좀 고민이었는데 올해는 다행히 저도 남자친구도 좋은 회사에서 취직을 할 수 있어서 다행이고, 행복이 깃든다는 노을종을 치며 가슴 아프고 힘들었던 일도 떠나보냅니다. 이렇게 종소리를 내며 이번 여객기 참사로 인한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는 시민들도 있었습니다. 그 고인들의 명복으로 좋은 데로 가시라 하고 우리 각자 다 소원성취하게 기도 정성으로 왔어요. 충남 태안에 있는 해넘이 명소인 할미하라비 바위 근처는 일찌감치 붐볐습니다. 저마다 사진을 찍고 바다 경치를 감상하며 새해 소망을 빌어봅니다. 지금 미얀마에 있는데 거기도 국가 사정이 별로 안 좋은데 안전하게 임무 끝날 때까지 잘 있다 오라고 전해주고 싶어요. 제주에서는 구름에 가려 해넘이가 잘 보이지 않았지만 한 해의 아쉬움을 뒤로하고 을사년을 기대합니다.
건강이 제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가족 모두 건강했으면 좋겠고. 새해 첫날인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맑은 하늘 아래 일출을 감상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오늘 오후 서울의 한 재래시장에서 70대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시민들을 덮치는 사고가 났습니다. 13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는데 음주운전은 아닌 걸로 전해졌습니다. 장동욱 기자입니다. 각종 과일과 상자들이 도로 곳곳에 나뒹굽니다. 시장 진열대가 태풍이 휩쓸고 간 듯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앞 유리창이 깨진 검은색 승용차가 상가 앞 진열대를 들이받고 멈춰서 있고 구급대원들은 주변에 쓰러져 있는 부상자를 치료하느라 분주합니다. 오후 4시 18분쯤 서울 양천구의 목동 깨비시장 후문에서 에코스 승용차가 시장 안으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13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4명이 크게 다쳤는데 이 가운데 1명은 위독한 상태입니다. 시동 안 끊어졌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경찰은 70대 운전자를 경찰서로 이미 동행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음주 상태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에 가는 버스를 이제 앞질러서 이제 가속을 해서 가다가 브레이크를 밟는다고 밟았는데 그 다음부터는 잘 모르겠다. 경찰은 운전자를 상대로 약물 검사를 진행하는 한편 자세한 사고 경위를 파악 중입니다. TV조선 장동우입니다. 제주항공 참사 수습이 진행 중인데 이번엔 서해상에서 7명이 탄 83톤급 선박이 전복됐습니다. 2명은 구조됐고 2명이 숨졌는데요. 실종된 3명에 대한 수색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김다로 기자입니다. 깜깜한 바다에 대형 선박이 주황색 바닥을 드러낸 채 뒤집어져 있습니다. 해경대원이 생존자를 확인하기 위해 선체 바닥 곳곳을 두드립니다. 충남 서산 가로림만 고파도 인근에서 83톤급 운반선이 전복된 건 어제 저녁 6시 30분쯤. 선박엔 한국인 5명과 외국인 선원 2명 등 모두 7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사고가 나자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한 어선이 뒤집힌 선박 위에 있던 한국인 2명을 구조했습니다. 그분들이 홀딱 젖어가지고 얼어 죽는다 오는데 일단 빨리 따뜻한 데로 보내려 했더니 해경배도 따뜻하다 해가지고 해경배로 옮겼. 하지만 70대 선장과 40대 베트남 국적 선원은 선내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나머지 3명은 아직까지 실종된 상태입니다. 사고 해역은 조수 간만에 차가 커 물살이 세고 풍랑주의보까지 내려져 있어 수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복되기 직전 실종자와 통화한 한 동료는 배가 기울었다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구명조끼 입고 선장실 옆에 있으라 전화를 수도 없이 하니까 안 받더라. 해경은 운반선에 실려 있던 대형 덤프트럭과 화물 크레인이 한쪽으로 쏠리면서 전복된 것으로 보고 결박이 제대로 됐는지 조사할 예정입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올해가 인공지능 AI의 해였다면 내년은 AI와 결합한 인간형 로봇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해가 될 듯합니다. 삼성전자와 엔비디아까지 본격적인 로봇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유혜림 기자입니다. 물병에 뚜껑을 연 뒤 유리컵에 정확하게 따릅니다. 빗자루로 사탕을 쓸어 담아 상자에 담기도 합니다. 카이스트 실험실에서 출발한 로봇 전문 기업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개발한 양팔 로봇입니다. 삼성전자가 2,600억 원을 추가 투자해 이 회사 최대 주주로 올라섰습니다. 앞으로 인공지능을 접목시킨 휴머노이드 개발에 속도를 낼 예정입니다. 저희가 5개 분야, 특히 그 AI, 로봇, 전장 관련된 분야에 대해서 최근 3년간 한 260여 개의 회사에 벤처 투자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엔비디아도 차세대 성장 동력을 로봇으로 정하고 내년 상반기에 휴머노이드 로봇용 소형 컴퓨터 제슨 토르를 출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The next wave of AI is physical AI. AI that understands the laws of physics. AI that can work among us. AI가 접목될 경우 활용도가 더 커져
글로벌 로봇 시장 규모는 2026년 109조 원에 달할 전망입니다. 현대차의 자회사인 보스턴 다이내믹스와 테슬라가 개발 중인 휴머노이드 로봇은 이미 상용화 초입에 접어들었습니다. 사람이 하고 있던 일들의 많은 부분들을 로봇이 하게 된다. 그렇다면 로봇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이다. 새해에는 인간을 닮은 로봇이 빅테크 기업들의 최대 격전지가 될 전망입니다. TV조선 유혜리입니다. 전쟁이 언제 끝날지 기약은 없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포로 300여 명을 교환했습니다. 고국에서 새해를 맞게 된 이들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취임을 3주 앞두고 우크라이나에 대규모 군사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변재영 기자입니다. 철망을 부여잡고 국경 넘어 가족이 보이자 눈물이 쏟아집니다. 러시아에 생포된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꿈에 그리던 가족들과 만나는 순간 5살 딸아이는 3년 만에 안기는 아빠 품에서 떨어질 줄 모릅니다. Наш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флаг, увидел семью, это.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국기를 두른 채 얼싸안으며 기쁨을 만끽할 때 벨라루스에서 고향으로 가는 버스에 올라탄 러시아 군인들도 고국에서 가족들과 새해를 맞을 수 있게 됐습니다. Эмоции переполняют меня. Пока еще до конца не верю, что это произошло, что я дом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아랍에미리트의 중재로 300명이 넘는 전쟁 포로를 교환했습니다. 전쟁 발발 후 59번째 포로 교환입니다. 협상을 통한 종전 카드를 준비하는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을 3주 앞두고 양국의 셈법이 복잡해진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8조 6천억 원의 추가 지원안을 발표했습니다. 방공과 포병, 로켓과 장갑차 등 대규모 무기를 장기 지원하는 방안인데 바이든 행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주는 마지막 선물이란 말이 나옵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1898년) 미국 스페인 전쟁에서 미 해군이 필리핀 마닐라만으로 함포 사격을 퍼부을 때였습니다. 한 해병대 병사가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물에 떨어뜨린 윗도리로 손에 쥔 채 구조돼 군법회의에 회부됐습니다. 조지 듀이 제독이 왜 그랬냐고 물었습니다. 병사는 건져낸 옷에서 사진을 꺼내 보입니다. 탈영죄를 무릅쓰고 목숨까지 건 건 바로 어머니의 사진이었습니다. 듀이 제독은 악수를 하며 석방했습니다. 그리운 조선, 정다운 아버지 어머니의 품을 떠나 여기 로시아 땅에서 생일을 맞는 가장 친근한 전우 동지에게 지난주 우크라이나군이 사살한 북한군 품에서 일기수첩이 나왔습니다. 정경홍이라는 병사가 전우 동지에게 전하는 생일 축하 글이었습니다. 그건 이역만리 남해 전선에 탄알 바지로 팔려온 자신의 그리움이기도 할 겁니다. 전쟁통도 아닌데 어머니와 아들의 운명이 하늘과 땅으로 갈렸습니다. 착륙을 못하는 중 유언해야 하나? 그 마지막 문자 어머니가 아들에게 보낸 겁니다. 대학생 아들은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농담 잘하는 우리 엄마 또 실없는 말씀 하시네. 이상에서 다시 보낸 문자 답이 영원히 끊겼습니다. 어쩐데 왜 전화가 안 돼? 소식 없는 중년의 작은 왕자님에게 어머니가 문자를 띄웠습니다. 하늘 위에 있어, 땅에 있어. 아들은 이미 지상의 생명이 아니었습니다. 이토록 잔인한 새밑이 또 있을까요? 비탈길을 터벅거리며 뒤돌아본다. 저물녘 내게 몰아쳐온 이 바람 무엇인가? 송두리째 나를 흔들어 놓는 이 폭풍, 이 바람은 무엇인가? 질풍노도의 한 해가 지는 날, 현직 대통령에게 사상 첫 체포영장이 떨어졌습니다. 국민과 역사를 거스른 지도자에 대한 수사가 첫 발을 뗐습니다. 그렇듯 올 해넘이는 한 매듭을 짓는 마감이 아닙니다. 절망에서 희망의 싹을 틔우며 가는 고갯마루입니다. 전쟁통 시인의 할머니처럼 말입니다. 할머니 꽃씨를 받으신다. 방공호 위에 어쩌다 핀 채송화 꽃씨를 받으신다. 이제 지구가 깨어져 없어진대도.
12월 31일 앵커 칼럼 오늘 꽃이 품고 넘는 해였습니다. 어느덧 한 해 끝자락에 있습니다. 오늘 갑진년의 마지막 해넘이를 보며 다가오는 을사년의 목표를 세우기도 하고 희망찬 새해를 꿈꾼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새해 첫날인 내일 낮 동안에 심한 추위는 없겠습니다. 다만 아침에는 대부분 영하권으로 떨어져 해돋이 가신다면 옷차림 따뜻하게 해주셔야겠고요. 내일 전국에서 구름 사이로 새해 첫 해돋이를 감상할 수 있겠습니다. 오전 7시 26분 독도를 시작으로 서울에서도 7시 47분경 을사년의 첫 해가 떠오르겠습니다. 내일 이른 아침 강원 중북부 산지에 눈이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동해안에서는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강릉이 0도, 울산 영하 2도로 시작하겠고요. 낮에는 10도 안팎으로 평년을 크게 웃돌겠습니다. 남은 한 주간에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2월 31일 화요일 뉴스9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